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구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해상 위험의 어떤 변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험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어떤 보험 목적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죠.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고 조건도 결정할 거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해상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들의 주변 상황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변경되는 거라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보험 계약이 체결됐던 어떤 근거나 배경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대로 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고 그 보험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험의 변경이란 건 결국에는 이 보험 계약의 변경이 필요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위험의 변경의 뭐 사유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변경에는 주관적 위험 변경이 있고 객관적 위험 변경이 있습니다. 주관적 위험 변경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변경되는 그러한 경우를 주관적 위험 변경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위험 변경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기책 사유 없이 위험이 변경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를 객관적 위험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그 어떤 위험 변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보험 계약의 근거가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 당사자들, 특히 이제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주관적 위험 변경, 그러니까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MIA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의 이유 면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 위험 변경. 이거는 그 책임 소재, 기책 사유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위험 변경에 있어서 보험자를 면책시키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조금 가혹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면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이 객관적 위험 변경에 대해서 MIA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상법에 있어서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객관적 위험 변경, 아무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우리가 중간고사 직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통지 의무. 통지 의무 있었습니다. 그 통지 의무를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사실들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통지 의무 공부할 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위험 변경 상황에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통지하는 것,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그래서 해상 위험의 변경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해상보험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위험의 변경들을 살펴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해상 위험의 변경을 이루어지려면 위험의 정도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해상 보험의 어떤 목적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들이 바뀐다든지 변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보험 계약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보험 목적물의 어떤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해상 위험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위험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위험의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죠.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인데, 위험으로서의 동일성은 그대로 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위험의 변경인데, 그 발생 가능성의 위험성의 종류가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그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갑자기 뭐 산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뭐 위험의 어떤 해상 고유의 위험을 예시를 들면 어떤 자초나 교사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면 낮아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뭐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변경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예 종류가 달라지는 그런 위험의 변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이로, 그리고 지연, 그리고 하물의 갑판 적재, 한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물의 갑판 적재나 한적은 사실 컨테이너 운송으로 넘어오면서 컨테이너의 사용이, 컨테이너 그 자체가 하나의 규격화된 운송 용구이자 규격화된 하나의 화물의 안전을 위한 외포장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한적하거나 아니면 배의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라는 것이 컨테이너 사용 이후에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현재의 무역 실무 그 해상보험 실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되거나 이슈화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로하고 지연이 있습니다. 이로하고 지연. 자, 이 위험 변경의 요건은 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이유. 뭐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어떤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의 목적에 대한 어떤 부복, 이런 것들이 다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변경도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잘못이 있거나 뭐 아니면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변경, 증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거. 그리고 위험의 증가가 현저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소하고 경미해요. 이게 참 정도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기 좀 그런데, 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뭐 예를 들면 수치화했을 때 한 뭐 1%, 0.5% 증가했어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뭐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정도의 변화를 줘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항인 1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란 말이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것, 이탈한 것, 그것을 이제 1호라고 하는데, 선박은 보통 우리가 이 도로에도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도 그냥 뭐 파도가 치는 그냥 똑같은 바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상 운송을 하는 선박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운 부산항의 경우에도 북항이든 신항만이든 배들이 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그 바다 그러니까 해수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바다 밑에 여러 가지 뭐
구조물이라든지 뭐 암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박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해진 항로를 다녀야만 뭐 연안에서의 뭐 어선이라든지 이런 선박들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배들도 다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해도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물론 무슨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처럼 좁은 폭이 딱 저어져서 페인트로 칠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 해도상에 배들이 다녀야 되는 길이 있고, 그것이 이제 먼 바다로 나갔을 때도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는 그 항로라고 하는 것은 뭐 배의 안전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성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빙빙빙빙 둘러서 간다면 오래, 거의 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연료만 많이 잡아먹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최단 어떤 최단 코스로 짧게, 짧은 기간 안에 간다면 뭐 연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적인 측면,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배들은 정해진 항로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게 될 겁니다. 그 가장 최단 루트로, 보통 최단 루트이거나 가장 경제성 있는 루트로 이렇게 항로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1호와 뒤에서 공부하게 될 항해 변경하고 조금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1호는 이거예요. 그냥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서 LA 롱비치 항으로 가는데, 출발항하고 목적항이 딱 이렇게 픽스돼 있는데, 가는 길이 원래는 통상적으로 선박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1호입니다. 근데 항해 변경은 뭐냐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LA 롱비치 항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뭐 바뀌는 거예요. 뭐 목적지가 샌디에고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개념이 항해 변경입니다. 요게 2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2호는 뭐 단순히 항로를 살짝 이렇게 완전히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정당하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항해를, 뭐 허가받지 않은 항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그 어떤 특정한 항해를 계약에 의해서 용선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해서 놓고 가는데, 대형 선사들이 제공하는 정기선 서비스는 보통 정해진 몇몇 허브 항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안을 해서 들려서 거기서 화물을 하역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배가 하역을 했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라고 하면, 부산항을 싱가포르를 나와서 부산을 들리기 전에 뭐 고베항을 간다든지 그 어떤 정해진 항로의 순서상에 들려야 되는 항구의 기항 순서가 바뀌는 거, 이것 또한 1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호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1호가 발생하면 그 이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당연히 면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2로 하는 행위로 인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어떤 위험의 양적인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맺은 보험 계약 내용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해진 안전한 최단 거리의 항로를 이탈하는 걸로. 그리고 뭐 인명이나 뭐 뒤에서 이제 허용되는 1호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인명이나 재산 구조 행위와 같이 우리가 허용되는 1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2로 한 상태에서, 항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뭐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해서 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면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박보험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돼요. 선박보험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물보험입니다. 하물보험. 항해 중에 내가 수출자이고
어떤 운송 회사나 뭐 이런 선박 회사나 이런 데다가 화물 운송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보험회사 만나가지고 보험 들고, 그럼 이 배에 실려있는 화물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잘 운송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운송하다가 이로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송을 의뢰했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까지도 그 책임이나 문제를 그 수출업자, 그러니까 피보험자에게 묻는다면 조금 가혹하겠죠. 그래서 이 적하보험, 그러니까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이제 ICC가 협회 적하약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곧 배울 거예요. 협회 적하약관. 이 협회 적하약관 제8조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피보험자, 그러니까 화물을 보험에 드는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뭐 피보험자들이 보통 수출자이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운송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보험계약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항로를 벗어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된 이로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면책되거나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렇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에 부부하는 거고, 이 화물을 보험에 부부하는 사람이 그 선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정해진 항로를 이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1호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적하보험에서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에 주로 영향이 있느냐? 선박보험.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큰 이슈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호의 허용,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어요. 정당한 1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너무 엄격하게 배가 조금이라도 항로만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하면 피곤하잖아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영국 해상보험법 MIA 제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책마다 조금 다른데, 뭐 1호의 허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정당한 1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MIA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제목을 달아놓거나 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유들은 실제 1호가 발생하더라도 그 1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뭐 어떤 구조 행위나 이런 거예요. 1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만 그 1호가 발생한 사유가 회복이 됐을 때는 원래 정해진 항로로 신속히 복귀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증권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특약이란 게 쉽게 말해서 특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이 선박이 뭐 어느 정도 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벗어나서 뭐 일 처리를 하거나 항로를 이탈을 해서 뭘 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약속했어. 이건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죠. 두 번째, 선장과 그 고용주의 지배권 외의 사정으로 기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배를 통제하는 선장, 그리고 이 선장을 고용해서 운송을 맡기고 있는 운송인이 뭐 그 선박의 운영의 주체죠. 지시하고, 그리고 그 선박의 운행에 있어서 선장의 경우에는 무한의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뭐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발생했다면 뭐 선장이나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를 충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가 담보, 워런티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항해담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거. 뭐 이거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선박이나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악천후가 있다든지 뭐 태풍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뭐 꼭 정해진 항로라고 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뭐 무식하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한다.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잠깐이라도 뭐 어디 피난항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명구조, SOS 신호, 조난 신호가 들어와요. 정해진 항로가 있고 도착해야 되는 목적항이 있는 경우에 내가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항해를 해야 되겠다. 저 SOS 조난 신호는 무시하겠다. 이거 굉장히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명구조나 그런 목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2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자, 뭐 선원이 되겠죠. 선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쳤어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빨리 육지로 가야 된다. 가까운 항구에 들려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2호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런 선장이나 선원이 일종의 해코지를 하는 거, 사보타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보험에 있어서 뭐 ICCA 조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면 그 보험자의 담보위험, 우리가 담보위험 면책위험도 공부했죠. 그래서 담보위험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 선장과 선원의 잘못, 그러니까 배를 뭐 강탈하려고 뭐 이렇게 정해진 항로 안 가고 빼돌리는 거죠. 이런 이 행위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자의 어떤 손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잘 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허용되는 1호의 허용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입니다. 뭐 지연은 이제 또 딜레이죠. 영어 표현으로 딜레이라고 하는데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딜레이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항해 자체가 시작되는 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가 개시되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항해는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뭐 신속하게 그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늘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항해가 완료되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항해 종료의 지연은 목적항이 왔는데 거기서 뭐 하역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험 계약상에 문제가 되는 위험 변경 사유는 항해 개시가, 그러니까 항해의 스타트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 지속되고 있는 항해가 지연되는 경우. 일단 항해 종료의 지연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신항만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나 잘 돼 있어서 뭐이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세계 뉴스나 뭐 해외 뉴스를 좀 찾아보면 지금 LA 롱비치항이나 샌디에고나 이쪽에 보면은 그 컨테이너 선들이 적체가 발생해가지고 뭐 LA 롱비치항 앞바다에 뭐 배들이 뭐 60척 넘게 많은 배들이 정박을 못하고 화물을 하역을 못해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물류 체인 자체에 여러 가지 좀 변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고, 이건 뭐 추후에 또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분야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예 항해 시작 자체가 늦어지거나 항해가 굉장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목적지에 도착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냐. MI에서는 이게 일종의 묵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MIA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MIA 제4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서부터 특정 장소로부터 항해 보험증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선박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는 그
출발지, 출발항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항해가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 안에 스타트,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합리적인 기간의 해석 가지고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이 합리적인 기간이란 게 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항해가 시작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이 해상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2로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나는 선박을 보험에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수출하는 사람이고, 이 수출하는 화물을 괜찮은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를 했는데 이 운송인이 뭔가 민기적 거리면서 운송 지연, 항해 지연이 발생했다. 그것까지도 수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하보험, 화물을 보험에 부부하는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MIA 제48조 항해 지연에 보면 항해보험증권, 항해보험증권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험 드는 그 경우에 보험에 가입된 해상사업은 반드시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 MIA 제42조는 항해 개시의 지연이고, MIA 제48조는 항해 계속의 지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항해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적법한 이유가 없이 항해가 완료되지 않고 늘어지고 부당하게 뭔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이후 면책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해 지연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도착했어. 운송이 늘어지고 늦게 도착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조난신호 받아서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늦어졌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해 지연이 허용되는 사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로의 허용 사유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로를 벗어나는 것도 인정, 배가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인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물의 갑판적재 한적. 하물을 우리가 배의 최상층인 갑판 위에 올려놓는 것은 여러 가지 풍랑이나 악천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물을 어떤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그 하역 작업 도중에 하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운송 간행은 이것이 컨테이너 운송으로 바뀌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규정은 규정이에요.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MIA 제59조에 보면 항해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중간 항구, 중간 지점에 중단되는 경우 해상화물 운송계약서의 특약과 관계없이 선장이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양육하여 재선적하는 거, 이거 한적을 하는 거, 그리고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한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양육이나 한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점차 이것을 문제 삼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아주 옛날 컨테이너선이 사용되기 이전, 그걸 이제 제레선 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한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제 삼거나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험의 변경이긴 한데 뭐 배가 바뀌거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상 위험의 변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경과 변혁, 조금 이거를 이게 이제 그 교과서마다 위험의 변경에 이거 선박의 변경이나 항해의 변경을 포함하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해상 위험의 변혁이라고 해서 요거는 위험의 정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위험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해상 위험의 변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2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초나 침몰이나 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잖아요. 왜? 정해진 항로를 쭉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탈하면 그러면 그 이탈한 곳에 바다 밑에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난파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배가 자초나 교사나 침몰을 당할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죠. 근데 해상 위험의 변형은 뭐냐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건 아닌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배가 교체되는 거야. 정해진 항로로 가긴 갈 거야. 근데 내가 타야 되는 배가 달라져. 아니면 항구 자체가 달라져. 그런 것들이 아예 이거는 완전히 큰 틀에서 바뀌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해상 위험의 변경이 단순하게 이 2로나 이제 어떤 지연처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라면 위험의 변혁은 그냥 큰 틀에서 완전히 틀어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판이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이 달라지는 게 뭐냐? 배가 바뀌거나 항해의 어떤 출발항이나 목적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박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선박은 설령이,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진 지 한 5년 정도 된 아주 신형 선박이었는데 갑자기 선박이 변경되어서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된 굉장한 노후선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다. 그게 그러면 해상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이거는 아예 어떤 보험 요율의 계산의 틀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당연히 그 선박의 변경 시점부터 바로 면책됩니다. 자, 출발항이나 도착항 뭐 아니면 둘 다 바뀌는 경우. 이거는 선박보험도 그렇고 적하보험 모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로나 이런 것들은 적하보험의 경우 하물을 내가 운송을 의뢰하고 보험을 드는 그런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두둔한다라고 해야 되나, 예외로 두는 어떤 내용들이 협회 적하약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항해 변경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부산항에서 LA 롱비치 항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는 항구가 부산항에서 강양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완전 이건 큰 틀에서의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보험 계약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박보험이든 적하보험이든 양쪽에서 모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MIA에서는 이 항해 변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박의 목적지가 보험증권이 규정되어 있는 어떤 목적지에서 바뀌는 거, 그것이 항해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IA 제45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험증권에 뭐 특약을 한 그거 있는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일단 항해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그 변경이 일어날 때, 그 변경의 의사가 명백할 때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자가 면책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항해 변경하고 2로는 이것이 왜 해상 위험의 변경이냐, 해상 위험의 변혁이냐,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위험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험의 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M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해 변경은 항해를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문송인이나 아니면 수출자나 수입자가 출발하는 항구를 바꾸겠다.
목적지 도착 항구를 바꾸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항해 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로는 실제로 항로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2로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 변경은 딱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가 출발항을 바꾸겠다, 목적항을 바꾸겠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항해 변경 위험의 변역인데 2로는 마음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가 이탈해야 그때부터 2로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MIA에서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상 위험을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고 위험의 변경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해상보험은 보상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해상에서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모든 보험 모든 그런 어떤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해상에서 발생된 어떤 위험, 원인과 어떤 보험 목적물의 손실이나 손해라는 어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해상 위험을 공부할 때, 뭐, 면책 위험, 담보 위험을 공부를 했던 것이, 면책 위험,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하물이 박살나고 선박이 박살났는데, 그 하물과 선박을 박살내게 만든 원인이 면책 위험에 해당이 되느냐,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결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그럼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인주의입니다. 근인주의란 것은 말 그대로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 그래서 손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는 상황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실제 해상 손해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 그 원인이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되느냐, 면책 위험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의 유무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인주의입니다. 근인주의. 이 원칙이에요. 원칙.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어떤 면책이나 보험자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근인주의다. 그래서 실제로 입힌 손해의 그 손해의 원인이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 가까이라는 말이 뭐 물리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돼요. 조금 한 예시를 들면 배에 불이 나서 배에 불을 끄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오래 항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뭐 태풍을 만났고 뭐 태풍을 피하려다 보니까 피난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항해가 늦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불난 거 있고 태풍 온 거 있고 피난항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상 피난항으로 들어간 게 이게 가장 최근의 순서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배의 결정적인 아주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피난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배에 불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간적 순서가 배에 불난 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거나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원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고의 발생이 여기서 가까이 있는 그런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손해나 이 사고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이 사고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어야 된다.
그래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게 근인주의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정리는 하고 있지만 이거 갖고 오만 그 판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고의 원인이 이거냐 저거냐 뭐 수백 년 동안 영국의 해상보험 간행이 거기는 판례 중심주의다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상황이나 시대,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죠.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는 보험자의 책임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해상보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아니고 영국의 법과 관습에 좀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제가 원칙이다,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개별 사안, 개별 보험자와 피보험자들이 부딪히는 사안에 가서는 그 건건의 상황마다 여러 가지 계약이나 정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법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끊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